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후리지아 님이 봄이 왔습니다. 노부부가 지난 주말 야외에서 캔 쑥으로 오늘 쑥국 아침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아 데친 쑥향 너무 건강해질 것 같네요. 도다리 쑥국 먹고 싶네요. 저도 먹고 싶어요. 도다리 쑥국 정말 죽이는데. 그죠? 네, 봄맞이 회식은 제이비가 도다리 쑥국 쏘는 걸로. 아이비님, 비가 온다고 하더니 하늘에 구름이 무겁네요. 몸도 찌뿌둥. 그래도 시선 집중합니다. 네, 저도 찌뿌둥합니다. 도다리 쑥국 먹으러 갑시다. 정민성님, 네. 둘째 아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오늘 첫 출근이라 배웅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과 또래들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게 네. JB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이고 이제 사회 첫 발대 디디는 거네요. 용기 잃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3176님, 오늘도 출근길 회사 식당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치 정보 주세요. 드려야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실은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강압 내지 압력을 행사한 적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 사례까지 들며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언론사에 대한 세무 사찰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안 관련 입장을 통해 이대사 조기 귀국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박했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라며 도피 출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이 어제 두 개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이고요. 다른 하나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관련인데, 자, 우선 이종섭 대사 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요? 먼저 지적할 게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를 평가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고발 내용도 검토를 했는데요.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표명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건데요.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그때 코멘트를 했냐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례 제가 딱 하나만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사례 많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건 언급을 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겁니까? 네? 혹시 대통령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랬던가 그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언급을 자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총선악재가 된다는 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걸까?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왜 그런가요? 두 측면으로 나눠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곧장 귀국시켜서 곧장 조사받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걸 딱 설정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종섭 대사를 곧장 귀국시켜서 조사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면이 총선 악재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귀국 장면부터 공수처 그러니까 출석 장면, 귀가 장면, 나아가 조사 내용까지 이종섭 이슈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이 이슈의 땔감을 제공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고 그래서 총선 악재가 되는 건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악재니까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여당 인사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수처와 야당과 좌파 언론의 공작이다. 기억하시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입장문에서 표명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까지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그러면 불신의 대상인 공수처의 이종섭 대사를 곧장 귀국시켜서 조사받게 하면 공수처가 이른바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른다. 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총선 악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를 곧장 귀국시켜서 곧장 조사받게 하는 게 총선 악재를 털어내는 거다라는 여권 인사들의 지적, 요구,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건에 대한 입장도 좀 평가를 해보면요. 입장문을 보면 강압이라는 단어와 압력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강압은 강한 힘이나 권력으로 강제로 억누름이고요. 압력은 권력이나 세력에 의하여 타인을 자기 의지에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공통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힘입니다. 힘이 행사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힘이 행사된 사례로 언론인 사찰이나 언론사 세무 사찰을 제시한 뒤에 우리는 그렇게 힘을 직접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반박 사례가 여러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MBC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것 말고도 지적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는 뭡니까? 피해자의 수치심입니다. 강요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은 뭡니까? 피해자의 공포감입니다. 힘의 행사는 쓰는 사람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억누름을 당하는 사람에 맞춰져서 판단한다. 왜 이 점은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때론 말의 무게가 어떤 행동보다도 더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이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입장을 낸 거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선거에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용산도 선거에 신경을 쓰는데 방법론이 다른 것이겠죠. 네, 그래서 둘의 방법론이 다른 건데 그러면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대로 침묵을 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말을 내놓을까요? 이전에 이른바 윤한 갈등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이 궁금해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더라? 김경률 비대위원이 등장하더라. 어제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일부 언론들이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지만 대통령실이 이것도 오후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가 뭘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이종섭 대사 지금 귀국 얘기를 제이비가 좀 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존슨후 님이 공수처가 오라면 온다고 했으니 오셔야 될 텐데 오실 때 꼭 가져와야 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쓰던 핸드폰 꼭 가져오세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한편 어제 국민의당 비례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언론의 분류법에 따르면 찐윤 중에 찐윤이잖아요. 이분이. 네. 이분이 공개적으로 후보 등록일 21일인데요. 그때까지 순번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여당에서 불거지고 있던데. 이철규 위원장이 제기했던 문제는 사무처 당직자 비례 배정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용산 대 한동훈, 그다음에 용산의 대리인으로서 찐윤 이철규 대 한동훈의 갈등 구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직 사무총장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요거는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남권 인사들의 비례 순번이 당선권 밖에 있다. 네. 호남 홀대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 3부에서 최재형 후보 인터뷰 예정이 되는데 최재형 후보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태서 8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방송 여야 어때에서도 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양문석 예비후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SBS에서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공관위에서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그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익명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입을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알려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에서 양문석 후보의 혐오 발언 건이 문제가 됐고 일부 위원들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져서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주기로 결론 내렸고 헌데 공관위 심사 테이블에 이 도덕성 점수 0점 이 자체가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강하게 양문석, 전해철 경선하죠 라면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게 익명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명백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를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심사에서 배제시켜야 할 만큼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안산 상록갑에서 양문석 후보와 전해철 의원 간 2인 경선을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만약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 선거구는 전략 공관위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얘기가 서로 지금 다른데요. 얘기가 다를까요? 아닌가요? 상황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추정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명백 위원장 말대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헌데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0점 처리된 도덕성 점수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네? 만약 이런 상황이 재구성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시스템이 왜곡됐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보고가 됐다고 치죠. 보고가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도덕성 검증 소위는 뭐하러 활동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얘기로 갑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시스템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한 단위인 도덕성 검증 단위가 전혀 지금 공천 그 심사 과정에 반영이 안 돼 버렸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의아하고 민주당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공천 하냐 마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까치놀님도 계속 시스템 공천에 의문이 드는 일의 연속이라는 게 문제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의문이 남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그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지금 익명의 그 공관위 관계자가 했던 말대로 0점 처리가 됐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한번 이게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른바 속칭 장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례 하나만 다시 환기시킬까요? 자,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필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자신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익명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뭔가가 지금 좋게 표현하면 조정, 나쁘게 표현하면 장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 공천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이걸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네, 반면에 데이비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근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공천을 받았었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논란이 되나요? 라는 뭐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셨고요. 그 문제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공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결정 과정에 지금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스템의 문제. 이건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반면에 정영수님은 뜨거운 감자를 삼킬 것인가 뱉을 것인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 발언이 지나쳤지만 책임을 물을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지금 그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아니, 또 정반대로 그러면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 지나쳤지만 왜 국민의 판단에 안 맡겼습니까? 그러면 또 거꾸로. 네? 네,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나왔을 그러니까 때 지금 제가 제기하면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시스템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선정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힌 바 있지 않나요? 결과 나왔나요? 제가 미처 못 챙긴 겁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게 좀 물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빈센트님, 지금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물가, 의료 등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JB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목할 뉴스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사과, 배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싸게 공급하고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것 갖고 될까요? 왜요? 자, 약간 막말로 사과배는 안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정부 말대로 다른 과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버스 안 탈 수 없고 가스 안 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1월에 2.2%, 2월에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 2월에 해당 물가 상승률은 0.7%, 0.8%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3배 뛴 겁니다. 항목별로 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1.7%, 10.9% 뛰었고 도시가스가 5.6, 전기료가 4.3% 올랐다고 합니다. 그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이 3.1%였던 걸 감안하면 공공이 지금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고요. 지난해 5월 이후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품목 틀어막기가 아니라 총체적 물가 관리 계획을 다시 다듬는 겁니다. 1월 초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때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큰 틀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저 가스비 30만 원 처음 내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뉴스 보고 나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면서 빵과장, 우유관리관 뭐 이런 거 신설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건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뛰는 농산물이랑 공공요금도 관리하실 뭐 담당자를 세워주시던지. 과일 게장이 없었던 건가요? 네, 없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과 최근 그때 당시에 인상 요인이 커졌던 설탕, 우유 이런 담당자들만 지정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